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오늘은요, 우리 직업 상담학에 대한 내용들을 좀 볼까 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우리 첫 번째 챕터는요, 아무래도 직업 상담에 대한 여러 가지 전반적인 그 기초가 될 것 같아요. 이게 어찌 보면 워밍업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내용 자체가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 첫 번째 시간, 요 지금 기초 부분을 좀 할 때는요, 가급적 좀 잘 나오는 것들 위주로 좀 정리를 좀 해 가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제가 항상 교재를 좀 집필을 할 때는요, 가급적 여러분들이 공부 시간을 좀 획기적으로 좀 줄이기 위해서 항상 그 엑기스만 좀 모아놓는 경향이 좀 있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도 좀 더 엑기스들을 강의 때 좀 많이 진행을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당연히 이 교재를 정확하게 보면요, 여러분 뭐 당연히 뭐 8, 90점 이상 맞아서 통과하는 거는 어렵지 않을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고득점을 받는 거는 절대 어렵지 않을 것 같긴 한데 제 말은 이제 바쁘신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쵸? 그리고 시험에 직전에 좀 여러분들이 좀 단기적으로 빠르게 좀 진행을 해야 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가급적 이론 강의에서는 우리가 정말 그 엑기스 중에서도 또다시 그 진국 같은 엑기스를 뽑아내기 위해서 그래서 그런 것들 위주로 좀 볼까 합니다. 시험에 잘 출제가 되고 앞으로 출제가 충분히 가능한 유망한 그런 부분들을 함께 보는 게 좀 어떨까 싶습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첫 번째 아무래도 여러분 우리 기초 부분이니까 어렵지 않게 봅시다. 어렵지 않게 그냥 워밍업 한다는 생각으로 편안하게 들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한번 진행을 해봅시다. 자, 우선 우리 직업 상담의 기초입니다. 뭐 직업 상담의 정의라고 했는데 뭐 이런 건 그냥 가볍게 한번 읽어만 보면 되겠네요. 봅시다. 그냥 직업 상담은 실직자 혹은 미취업자의 취업 및 재취업을 목표로 이들에게 관련 취업 정보를 제공하고 현실 적합한 취업 계획을 세우도록 보조하기도 하고요. 효과적인 구직 활동 수행과 관련된 기술 및 조언을 제공하고 필요시에 심리적, 정서적 지지까지 제공하는 일련의 상담 활동이다. 직업 상담의 가장 중요한 건 상담 활동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요. 그냥 보시면 됩니다. 오케이. 자, 뭐 그냥 가볍게 보면 될 것 같고요. 자, 직업 상담의 목적 가끔씩 시험에 나오죠. 그래서 한 번쯤 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업 상담 왜 합니까? 당연히 일단 직업 상담으로 오는 사람들이요, 도대체 어떤 직업이 있는지를 모르는 경우도 많습니다. 특히 대한민국은 사실 어떻습니까? 우리나라는 직업 교육이 없어요. 그렇죠? 외국은 직업 교육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고등학교 때 직업 교육을 통해서 정말로 이러이러한 직업들이 있구나. 그래서 내가 이런 직업에 좀 적성과 흥미가 맞겠구나. 이런 것들을 사실 어린 나이부터 충분히 그런 걸 탐색할 기회를 외국에서 많이 줍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에서는 아직까지 그런 직업 교육이 별로 없다 보니까 아무래도 직업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좀 찾기가 힘들죠. 그렇죠? 그래서 첫 번째, 직업 세계에 대한 이해 증진을 돕고요. 두 번째, 직업 목표를 명확하게 세울 수 있도록 돕는 겁니다. 보통은 이 직업 상담이라는 건 직업을 처음 구하는 사람들도 상담을 받으러 오기도 합니다만 이직이나 혹은 은퇴 후에 또 새로운 어떤 직업을 구하기 위해서 그런 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어찌 보면 좀 경력직 같은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사람들마다 좀 거기 상황에 적합한 구체적 직업 목표를 좀 설정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것도 오케이, 직업 상담의 아주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겠네요. 그렇죠? 세 번째는 직업 선택에 있어서 동기 유발을 돕고요. 그다음 직업 선택에 있어서 의사 결정 능력을 돕습니다. 아주 중요하죠. 4번 시험에 자주 나오는 보기니까 별표 하나 치도록 할게요. 실제로 틀린 보기로 자주 나오는데 직업 선택에 있어서 의사 결정 능력은 직업 상담 목적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렇게 나옵니다. 아닙니다. 직업 상담은요, 의사 결정 능력을 돕는 하나의 목적도 충분히 있습니다. 됐습니까? 그다음 스스로 이제 그 내담자의 자기 이해를 좀 돕는 것도 충분히 목적이 될 것 같고요. 직장 생활자에게는 건강한 직장 생활을 돕고 좀 스트레스나 이런 것들을 완화할 수 있도록. 그다음에 전직을 원하는 사람, 즉 이직을 원하는 사람한테는 직업을 전환할 수 있는 기회를 그렇죠, 제공하기도 하고, 마지막으로 아까 말씀드린 은퇴 상담 이런 것도 가능하겠네요. 그렇죠? 특히 4번이 시험에 틀린 보기로 직업 상담 목적에 대한 틀린 보기로 자주 나오니까 4번 꼭 하나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하나 보도록 하고요. 자, 그 다음에 뭐 상담의 목표 이런 거는 그냥 한번 보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이건 한번 그냥 쭉 읽어보시면 됩니다. 별로 뭐 중요치 않아서 그냥 읽어보면 되고, 중요한 건 이거죠. 이거. 자, 별표 크게 하나 짚겠습니다. 상담 목표 설정 시 고려해야 될 사항입니다. 시험 문제에 아주 잘 나옵니다. 아주 잘 나와요. 상담 목표를 설정할 때, 즉 우리가 상담의 목표를 설정할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첫 번째, 목표는 되게 추상적이면 안 됩니다. 구체적이어야 돼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뭐라고 할까요?
나는 그냥 나는 돈 많이 버는 직업을 선택할래. 이런 굉장히 추상적이에요. 돈을 많이 번다라는 게 사람들마다 그 기준점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뭐 나는 돈을 많이 버는 직업을 선택하고 싶어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어떻게? 구체적이어야 됩니다. 구체적이어야 돼요. 오케이. 두 번째, 상담 목표를 설정할 때는 반드시 실현 가능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지금 갓 대학을 졸업한 친구가 이제 처음으로 직장을 구하려고 하는데 그런 친구가 상담을 할 때 이럽니다.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연봉은 한 5억 이하는 갈 생각이 없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집에 가. 물론 상담할 때 그렇게 하면 안 되겠지만, 그렇죠? 5억 이하는 안 되겠습니다. 집에 가. 뭡니까? 실현 가능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내담자의 어떤 상황을 보니까 4년제 대학을 갓 졸업을 하셨고 그리고 뭐 이런저런 뭐 자격증과 능력들을 봤을 때는 대략 한 연봉이 그래도 한 3천에서 4천 정도 되는 수준 정도면 어떻습니까? 이렇게 뭡니까? 실현 가능해야 돼요. 그래요. 오케이. 세 번째. 우리가 상담의 목표를 설정을 할 때는요, 내담자가 원하는 겁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직업을 상담을 한다라는 건 결국 그 내담자가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해야 되는 거지, 남이 시키는 걸 하는 건 아니에요. 그쵸? 그러니까 내담자가 원하고 바라는 것이어야 됩니다. 그쵸? 그 다음 네 번째. 당연히 상담 목표를 설정을 할 때에는 상담을 해주는 카운슬러가 뭡니까? 그렇죠. 자신의 어떤 능력 범위 내에서 가능한 걸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내담자의 포커스를 맞추되 상담자도 뭡니까? 능력 가능한 부분에 해야 된다. 그래서 상담자의 능력과 기술에 부합해야 된다라는 거. 오케이? 마지막 다섯 번째. 내담자의 문제에 대해서는 내담자와 함께 설정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거 사실 틀린 보기로 자주 나오는데요. 뭐라고 나오냐면 내담자 문제에 대해서 이 목표를 설정을 할 때 내담자와 함께 설정하는 거지 어떻게 나오냐면 틀린 보기로 부모님과 함께 설정한다. 부모님과 함께 설정한다. 이렇게 자주 나오거든요. 함께 설정한다. 이거 다 틀린 보기입니다. 우리나라 정서상 부모님과 함께 진로 설정하는 게 얼핏 봤을 때 맞을 것처럼 보이거든요. 아닙니다. 그 내담자 문제이기 때문에 내담자 본인과의 관계를 목표를 설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오케이, 요건 틀린 보기라는 거죠. 요건 틀린 보기. 오케이, 됐어요. 요거 반드시 기억하겠습니다. 오케이, 시험에 잘 나오니까 반드시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직업상담사의 역할과 영역인데요. 여러분들 직업상담사의 역할과 영역은 사실 많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 지금 한순간에 암기한다라는 건 좀 어렵고요. 자주자주 보면서 익숙해지는 쪽으로 가겠습니다. 첫 번째, 직업상담사의 역할과 영역은 첫 번째 상담자죠. 당연하죠. 두 번째, 직업 정보를 분석하는 분석자 역할도 하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검사를 통해서 나온 결과를 뭐 해줘야 돼요?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해석자 역할도 합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내담자의 직업 문제를 진단하고 분류하는 걸 뭐라고요? 이걸 처치한다 그래요. 그래서 그걸 처치자 역할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당연히 이제 그러한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뭐 해줍니까? 조언자 역할도 합니다. 그쵸? 그 다음에 또 뭐예요? 내담자가 자기 이해와 직업의식을 촉구할 수 있게 뭐 합니까?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일부분. 그 다음, 일곱 번째 뭡니까? 지원자 역할도 하고 있고요. 마지막에 협의자 역할, 이런 것들도 하고 있습니다. 그쵸? 요거 말고도 두 개 더 있죠. 자, 봅시다. 관리자 역할과 연구 및 평가자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정도라서 이게 너무 많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다 외운다는 건 좀 어렵고, 자주자주 보면서 여러분들이 좀 익숙해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제가 지금부터 좀 중요하다는 거 별표 좀 치죠. 이거 일단 별표 치고, 이거 별표 치고, 그 다음 이것도 별표는 칠게요. 별표는 치는데 암기라기보다는 자주 봐서 여러분들이 익숙해지는 방향으로 간다.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하면 되는데 실제로 여기에서 자주 틀린 보기로 뭐가 나오냐면요. 이런 게 나와요. 사실 우리가 직업상담사는요. 주로 조언을 하고 뭔가 이렇게 좀 서포트하는 역할이 거의 대부분이거든요. 좀 그게 강해요. 근데 틀린 보기로 자주 나오는 게 뭐냐면요. 이런 게 있습니다. 어떤 내담자의 진로를 결정해 준다. 뭐 이런 게 나와요. 아닙니다. 그 사람한테 조언해주고 여러 가지 옵션을 보여주는 거지 그 사람의 진로를 결정해 주는 건 직업상담사의 역할이 아닌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여러분들 결정이라는 말들이 나오면 주로 이제 이쪽으로 방향을 하자. 주로 조언자 역할이 많기 때문에 이 결정이라는 부분들이 나오면 틀린 게 될 겁니다. 오케이? 요렇게 하나 체크합시다. 오케이? 요렇게 해서 직업상담사의 역할과 영역을 봤네요. 됐죠? 자, 그 다음에 직업상담사의 일반적 자질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직업상담사는 어떤 자질을 갖고 있어야 됩니까? 직업상담을 하려면 첫 번째, 객관적이어야 됩니다. 뭡니까?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직업상담사에서 가장 이제 방해가 되는 요소들이 뭐냐면요. 이것도 시험에 몇 번 나왔는데 이런 겁니다. 직업상담사가 상담을 할 때 굉장히 방해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이 도덕적 판단입니다.
사실 이런 건 직업 상담사가 사실 좋은 말이죠. 도덕적으로 무언가를 판단한다라는 건 참 좋은 말이긴 해요. 하지만 우리가 내담자를 만났을 때는요. 그 사람에 대한 객관적인 분석이 들어가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부터 뭔가 선입견을 가지고 있거나 지시적인 상담을 한다거나 혹은 그 사람에게 뭡니까? 어떤 뭐라 해야 되죠? 그 객관적 정보가 아닌 어떤 주관적 어떤 감정이 개입된다거나 이러면 안 돼요. 예. 그러니까 그 사람의 가장 객관적인 부분들의 자료를 데이터를 뽑아내서 그래서 그걸 바탕으로 이 사람과 상담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만약에 시험 문제에 이런 게 나와요. 도덕적 판단이 중심이 된다. 이런 건 다 틀린 말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직업 상담사의 일반적 자질의 첫 번째 객관성입니다. 그래요. 그래야 객관적이어야 어떤 진로 관련된 검사를 했을 때 그 검사지의 해석을 할 때에도 그 사람에게 좀 클리어한 그리고 아주 명확한 어떤 해석을 해낼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객관성 아주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그렇습니다. 내담자가 방문을 했을 때 그 사람을 뭡니까? 그 자체로 인정을 해주고 그 사람을 존중해 줘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두 번째 내담자에 대한 존경심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보면요. 있는 그대로 내담자를 수용하고요. 내담자가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게 뭡니까? 그렇죠. 자율적인 태도를 갖도록 그렇게 도와줘야 됩니다. 오케이? 직업 상담사의 일반적 자질의 객관성과 내담자에 대한 존경심.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자기에 대한 이해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당연히 자기에 대한 이해가 선행이 돼야겠죠. 그래서 보시면 자신에 대한 정당한 이해를 가져야 하며 자신의 특별한 정서 양식이나 자기 능력의 한계, 단점 등에 대해서도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케이? 그게 자기에 대한 이해. 세 번째는 심리학적 지식입니다. 당연하죠. 이게 너무 당연하죠. 여러분 우리가 직업 상담이라는 건요. 사실 기본적으로 심리학의 근거, 그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걸 바탕으로 좀 더 응용된 학문이다 보니까 당연히 이러한 전문적 지식이 필요하죠. 여러분 직업 상담사도 전문 직업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심리학적 지식이 필요하고요. 그다음 이걸 기반으로 그렇죠. 활용된 직업 정보입니다. 그렇죠? 당연히 직업 정보에 대한 분석 능력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노동시장 이런 것들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뒤쪽에 노동시장과 노동 관련된 법규 이런 거 왜 합니까? 결국 노동시장과 관련된 여러 가지 그렇죠. 지식이 있어야 되니까요. 오케이? 그래요.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됐죠?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거는 뭐 그냥 가볍게 볼게요. 직업 상담사의 일반적 자질은 그냥 가볍게 보고요. 자, 그다음 직업 상담에 대한 과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별표 하나 치죠. 이건 별표 하나 칩시다. 이건 조금 중요한 내용이니까 별표 하나 치도록 하고요. 자, 보겠습니다. 우리가 일반적 직업 상담의 절차, 과정은 어떻습니까? 첫 번째 뭡니까? 그렇죠. 제일 중요한 건 이겁니다. 관계 형성. 여러분 이 관계 형성을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관계 형성을 라포라고도 하죠. 우리가 라포 형성이라고 하는데 만약에 시험 문제에 라포 형성이라고 말이 나와도 그건 똑같이 관계 형성을 말하는 겁니다. 라포라는 게 뭡니까? 그렇죠. 내담자와 상담자 간의 관계. 그거를 형성하는 게 제일 먼저입니다. 왜 그래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심리 그 직업 상담을 할 때 여러 가지 검사를 합니다. 근데 그 검사라는 건 이 2번이에요. 사실 2번. 근데 이게 지금 우리가 하려고 하는 어찌 보면 본질적인 그 내용이 해당이 되는데 이걸 하기 위해서는 이게 아무래도 상담이다 보니까 상담을 받고자 하는 내담자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상담사를 믿고 오픈을 할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돼요. 그래야 이 사람이 정말 저 마음속에 있는 본질적인 것들을 끄집어낼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본격적으로 2번부터 하는 게 맞긴 합니다만 하지만 그 전에 일종의 아이스 브레이킹을 통해서 이 사람의 마음을 오픈하는 게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게 뭡니까? 그게 관계 형성이고 다른 말로 라포 형성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됐죠? 이게 어찌 보면 우리가 직업 상담의 과정의 대전제가 되는 거죠.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래서 관계 형성이 첫 번째. 그다음 두 번째 이제 이렇게 해서 그 사람이 마음을 조금 녹이고 난 뒤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본론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의 어떤 상황이나 혹은 가지고 있는 심적인 어떤 상황 혹은 직업적인 정보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진단과 측정을 하고요. 그럼 그걸 바탕으로 어떻게 합니까? 드디어 우리가 직업 상담을 통해서 무엇을 하고자 하는지 목표 설정을 하는 겁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렇게 하고 나면 그다음 네 번째 어떻게 합니까? 이제 내담자가 어쨌든 이 사람이 상담을 받으러 왔다라는 건 부족한 부분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걸 통해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상담사가 직접적으로 좀 개입을 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것들을 여러 가지를 좀 이끌어주는 게 그게 개입 중재 단계라고 하고요. 마지막은 뭡니까? 상담이 정말 잘 되었는지를 평가하는 과정입니다. 오케이. 요 5단계는 암기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계 형성, 일반적인 직업 상담 과정인데 관계 형성, 진단 및 측정, 목표 설정, 그 다음에 개입 중재 단계, 마지막 평가 여기까지 하나 체크하도록. 자, 그 다음 하나 더. 요건 하나 적을게요.
지금 방금 말씀드린 거는 직업 상담의 일반적인 과정입니다. 직업 상담이라는 것의 일반적인 과정이고요. 진로 상담은 약간 그게 좀 달라요. 그래서 이 진로 상담을 이렇게 적어볼게요. 자, 진로 상담의 일반적인 과정. 첫 번째, 역시나 관계 수립입니다. 일단 뭐든지 간에 상담은 라포가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관계 수립을 하고요. 그 다음 어떤 지금 문제가 있는지를 문제를 평가를 합니다. 됐죠? 자, 그 다음 뭐 하는 겁니까? 상담의 목표를 설정하고요. 그 다음 어떻게 해요? 오케이, 상담사가 개입을 하고요. 그 다음 네 번째, 훈습, 마지막 상담의 종결을 이룹니다. 요게 진로 상담의 일반적인 과정인데요. 실제로 시험에 요게 5단계를 순서대로 나열해 보라는 문제들이 좀 종종 출제가 되고 있으니까 여러분 요것도 하나 기억하도록 하겠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자, 여기까지 정리하도록 하죠. 자, 됐죠? 그 다음. 자, 집단 직업 상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집단 직업 상담. 우리가 일반적인 상담은 개별적인 상담들이 많이 이루어집니다만 최근에는 집단 상담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명 이상의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집단적으로 상담을 이루는 걸 당연히 집단 상담이라고 하는 거죠. 오케이? 자, 그러면 집단 상담의 개념은 뭐 너무 당연한 거니까 그냥 넘어갈게요. 집단 상담은 작은 수의 비교적 정상인들이 한두 사람의 전문가와 지도 아래에서 혹은 상호관계에서 뭐 하는 겁니까? 면담하는 건데 그냥 가볍게 넘어가면 될 것 같고 중요한 건 이겁니다. 집단 상담의 특징입니다. 자, 이거 별표 하나 치죠. 별표 하나 칩시다. 실제 시험 문제 자주 나오는 거라서 집단 상담의 특징은 체크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여러분 집단 상담의 특징을 뭐라고도 표현하냐면요. 집단 상담의 기본 요소라고도 이야기를 많이 해요. 특징이라고 안 하고 기본 요소. 사실 그 말이긴 한데 만약에 여러분들 문제에서 집단 상담의 특징이 아니라 집단 상담의 기본 요소라고 나오면 아 똑같은 거 이야기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한번 진행해보죠. 자, 집단 상담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습니까? 1번 집단 상담의 대상은 비교적 정상 범위의 적응의 수준에 속하는 사람들을 활용을 합니다. 그렇죠? 정상 범위입니다. 정상 범위. 두 번째, 상담자는 당연히 훈련받은 전문가가 들어가야 됩니다. 당연하겠죠. 당연하겠죠. 개별적 상담보다 집단 상담은 조금 더 사람도 많고 하니까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훨씬 더 훈련받은 그렇죠. 엑스퍼트, 전문가가 들어가야 되고요. 세 번째, 상담 집단의 분위기는 신뢰롭고 수용적이어야 됩니다. 그렇죠. 이 집단 상담의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 사람과 함께 하다 보니까 자칫 잘못하면 비판과 비난이 나오기 시작하면 서로가 서로를 비난하면 이게 사실 상담이 되게 부드럽게 이어지기가 힘들다라는 거죠. 오케이?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집단 상담에서는 어떻게 되냐? 분위기가 서로가 신뢰롭고 서로를 수용할 수 있는 분위기를 형성을 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훈련받은 전문가가 필요하겠죠. 오케이? 오케이. 자, 4번에 집단 상담은 하나의 역동적인 대인관계의 과정이다. 그렇죠. 아무래도 여러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요. 됐습니까? 요거 네 가지는 하나 체크하고 기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됐죠? 오케이. 자, 이러한 집단 상담의 장단점을 한번 볼 건데요. 물론 시험에 나옵니다. 하지만 너무 많아요. 너무 많기 때문에 제가 그중에서 실제 시험에 기출됐던 여러분들 그 기출됐던 문제들을 쭉부터 분석을 했을 때 자주 나왔던 것들만 몇 개 체크할게요.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일단 자주 읽어요. 자주 읽어서 그냥 익숙해지면 됩니다. 그러면 충분히 풀 수 있거든요. 오케이? 자, 볼게요. 집단 상담의 장점은 당연히 여러 사람을 동시에 하니까 어떻습니까? 당연히 비용적인 측면에서 경제적이고요. 두 번째, 구성원들이 자유롭게 자신의 문제를 의사소통할 수 있겠죠. 단, 이거는 신뢰롭고 굉장히 조화로우면서 수용적인 분위기가 조성됐을 때. 오케이? 오케이. 자, 그 다음에 3번 타인을 통해 문제를 보는 시각이 증진되겠죠. 왜? 나 혼자서 하는 게 아니라 여러 사람 동시에 하니까 아 이런 문제를 이 사람은 이렇게 생각도 하는구나 볼 수 있잖아. 그치? 4번에 사회성과 대인관계 자신감을 갖게 되겠죠.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여러 사람이니까. 오케이? 자, 그 다음에 5번 자 보겠습니다. 아 잠깐만 체크 하나 하자. 잘 나왔던 거. 자, 요거 3번 하나 체크할게요. 3번. 그 다음에 4번도 하나 체크합시다. 요거 두 개. 오케이. 요 두 개는 체크할게요. 실제 기출에 나왔던 보기들이라서 하나 체크하고 5번에 자기의 감정을 다른 사람에게 효과적으로 표현하고 타인의 감정 표현을 잘 받아들이게 되겠죠. 6번째, 개인 상담보다 집단 상담을 좀 더 쉽고 편안하게 받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너무 상담사와 1대1 관계 좀 부담스럽잖아. 근데 여러 사람과 같이 하면 조금 더 그런 책임감이 좀 반감될 수 있으니까요. 그렇죠? 오케이. 자, 그게 장점. 그 다음 또 있죠?
자, 수용적이고 촉진적이면서 그다음에 다양한 개인들과 접하기 때문에 학습 경험과 교육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다음 동료 집단의 성격이 강하고 소속감과 동료의식을 발전시킬 수 있고 한 상담자가 동시에 많은 내담자를 도울 수 있다는 효율적인 점도 있겠죠. 왜? 동시에 진행하니까 상담자가 여러 사람 동시에 진행하니까. 그다음 이건 뭐 사실 아까 1번이랑 거의 똑같죠. 사실은 1번과. 그렇죠? 그 다음에 타인과 상호 교류할 수 있는 능력도 개발됩니다. 됐습니다. 이게 장점이고 단점 역시 잘 나오는 거 몇 개만 좀 체크해 봅시다. 단점은 1번 개인 상담보다 심층적으로 다루기 힘듭니다. 왜 그래요? 여러 사람을 동시에 하니까 아무래도 한 사람한테 주어질 수 있는 어떤 발언의 기회가 그것보다 줄어들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심층적으로 다루기가 힘들고요. 두 번째, 상담의 비밀 보장이 당연히 어렵겠죠. 왜요? 여러 사람을 동시에 하니까 이 사람이 한 이야기를 그 옆에 사람도 볼 수 있잖아.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어렵습니다. 1번, 2번 하나 체크하죠. 그 다음 좀 잘 나왔던 게 뭐냐? 6번. 그렇죠? 자, 6번 봅시다. 집단 압력이나 부정적 평가가 있을 수 있어 자아가 강하지 않으면 심리적 피해를 입을 수 있다. 그렇죠. 만약에 거기서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신뢰롭고 서로 수용적인 분위기가 아니고 서로 비판적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굉장히 자아가 강하지 않고 약한 사람은 굉장한 심적 어떤 그 충격을 받게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좀 발생할 수 있겠습니다. 됐습니까? 나머지는 그냥 한번 읽어보도록 하도록 하죠. 됐습니다. 자, 여기까지 했고요. 자, 그다음 여러분 집단 상담의 형태가 굉장히 많아요. 사실 이거 다 공부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잘 나오는 것들 위주로 좀 체크해가면서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긴 한데요. 자, 나머지는 제가 체크하지 않은 것들은 그냥 여러분들이 좀 자주 읽어보는 형태로 갈게요. 사실 나오는 것들이 거의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너무 여러분들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제가 그냥 보자는 것 위주로만 가시면 됩니다. 알겠죠? 자, 볼게요. 첫 번째, 상담 집단이라는 건 뭐냐? 그냥 가볍게 봅시다. 그냥 이런 거는 개인적, 교육적, 사회적, 직업적 문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치료적인 목표뿐만 아니라 예방과 교육적인 목표를 설정해서 상담을 실천하는 집단을 상담 집단이라고 합니다. 그냥 그런 게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그렇죠? 치료 집단은 뭡니까? 당연히 이제 치료하는 거겠죠. 치료하기 위한 목적으로 구성되는 거. 그렇죠? 그냥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 교육 집단 마찬가지입니다. 뭡니까? 교육의 기회와 이와 관련된 다양한 주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구성된 집단이 교육 집단이고요. 그 다음 성장, 요거 됐고. 그 다음 성장 집단, 당연히 뭡니까? 집단 경험을 원하거나 자신에 대해 좀 더 알기를 원하는 집단 구성원들로 구성된 게 성장 집단입니다. 그냥 가볍게 보세요. 왜? 시험에 거의 안 나왔으니까. 근데 나왔던 게 있습니다. 성장 집단에서 자 볼게요. 요거 만약에 여러분 T그룹이나 혹은 T집단이라고 나오잖아요. 그럼 뭐냐? 성장 집단에서 대표적 유형이 뭡니까? 훈련 집단입니다. 이거 하나 체크합시다. 이게 실제 한 번, 두 번 정도 나왔으니까 여러분 만약에 문제에 T그룹이나 T집단이 나오잖아요. 뭡니까? 오케이, 성장 집단의 대표적인 유형이 뭐다? 훈련 집단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왜 이게 T냐? 이 T가 여러분 트레이닝이에요. 트레이닝. 여러분 그 훈련이 트레인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 트레이닝 그룹, 그다음에 트레이닝, 그다음에 집단 그래서 T라고 붙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요. 이렇게 하나 체크하면 되겠네요. 요건 시험에 잘 나왔으니까 하나 체크하죠. 그래서 여기서 하나 더 체크해야 될 게 하나 더 있네요. 훈련 집단이 특징으로 나오는 게 뭐냐면요. 이 T그룹과 T집단은 어떤 경우에 많이 쓰이냐면요. 요거예요. 첫 번째 A가 정말 중요한데 집단 구성원들의 인간관계에서 뭐라고? 오케이. 감수성을 높이고. 이게 핵심입니다. 감수성을 높인다. 자, 여러분 이거 거의 동의어라 생각해도 돼요. 훈련 집단과 T그룹과 T집단과 감수성 이 세 가지는 이거는 전부 다 그렇죠. 하나의 세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거의 요 키워드만 알면 풀 수 있는 문제들이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좀 체크를 하도록 할게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감수성을 높이고 인간관계 기술을 신장시키기 위해 고안된 집단이 그게 훈련 집단이에요. 됐어요? 오케이. 자, 이거 하나 체크하도록 하고요. 자, 그 다음에 뭐 참 만남 집단과 마라톤 집단 이런 것들은 그냥 한번 읽어보십시오. 별로 뭐 중요치가 않아서 가볍게 보시면 됩니다. 쭉 넘어가도록 할게요. 뭐 그 다음에 여러분들 과업 집단 역시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자조 집단도 읽어보시면 됩니다. 거의 시험에 안 나오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알겠죠? 오케이. 나오는 건 제가 지금 확실하게 할게요. 지지 집단 읽어보십시오. 그냥 넘어갈게요. 이겁니다. 이게 시험에 잘 나오죠. 자, 집단에서 의외로 기타 집단에 분류됨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시험에 잘 나오는 게 구조화 집단과 비구조화 집단입니다. 물론 당연히 반구조화 집단은 뭡니까? 구조화 집단과 비구조화 집단을 어떻게 중간쯤 섞어 놓은 거예요. 오케이? 자, 그럼 볼게. 여러분 한번 봅시다. 이건 진짜 좀 중요해서 별표 크게 하나 칩시다. 그리고 시험에 제법 나오니까 하나 체크하도록 할게요.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우리가 심리학에서 자주 쓰는 말인데요. 자, 한번 정리 한번 해봅시다. 심리학에서 자주 쓰는 말인데
구조화와 그 다음에 자, 이게 지금은 구조화 집단과 비구조화 집단으로 지금 나눠져 있잖아. 그쵸? 그러니까 이거를 구조화 집단, 비구조화 집단 이런 말도 있고요. 뭐 예를 들어서 심리학에 이런 것도 있습니다. 면접 볼 때 구조화 면접과 비구조화 면접 이런 것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뒤쪽에 뭐가 붙든지 간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의 핵심 키워드는 뭐냐면 이 구조화라는 말입니다. 구조화와 비구조화라는 말이에요. 비구조화. 그럼 봅시다. 여러분 구조화라는 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뭐냐? 절차나 혹은 어떤 체계가 절차나 혹은 체계가 미리 정해져 있는 거. 요게 뭡니까? 요게 바로 구조화입니다. 구조화라는 건 쉽게 표현을 하면 뭔가 절차, 체계 이런 것들이 정해져 있는 것을 말해요. 오케이? 그게 바로 구조화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런데 반면 비구조화는 뭐냐? 그렇죠. 바로 이 비자가 여러분 한자어로 사실 아닐 비자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구조화가 아닌 거잖아. 그쵸? 네, 그러니까 절차나 체계나 이런 게 미리 정해지지 그렇죠. 않았는 것을 말합니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예를 들어 구조화 면접이라고 하면 뭘까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면접을 볼 때 면접관이 인사팀이 이미 면접 관련된 뭐예요? 각종 어떤 질문지를 다 마련해 주는 거야. 그럼 가서 그대로 보고 읽으면 돼. 그런 거. 그게 뭡니까? 절차나 체계가 미리 정해져 있는 구조화 면접이에요. 반면에 비구조화 면접은 뭡니까? 그건 없어. 그러니까 면접관이 순간적으로 물어보고 싶은 거 그때그때 물어보고 즉흥적으로 물어봐야 됩니다. 됐습니까? 이런 게 바로 구조화와 비구조화야. 그럼 뭡니까? 구조화 집단과 비구조화 집단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당연하죠. 구조화 집단이라는 건 절차와 체계가 미리 정해져 있는 일련의 어떤 과정들이 잘 체계화가 되어 있는 집단을 구조화 집단이라고 하고 비구조화 집단은 그렇지 않은 겁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시험에 잘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포인트가 구조화 집단에서는요. 이 집단을 이끌어가는 리더가 여기에서는 리더의 어떤 자질과 능력이 이게 그렇게 많이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왜? 그 절차가 이미 다 되어 있기 때문에 그대로 하면 돼. 그냥 그 절차와 체계에 맞춰서 하면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렇지만 비구조화된 집단은요. 뭡니까? 그렇죠. 리더의 굉장히 어떤 자질이 아주 중요합니다. 왜? 상황 판단부터 시작해서 그 모든 것들을 리더가 이끌어 가야 돼요. 그러면 이 리더의 자질이 약하다. 그럼 어떻게 되냐? 그렇죠. 이 집단이 잘 이끌어 갈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상담 자체도 잘 이루어지기도 힘들다라는 거예요. 오케이? 이해되십니까? 이게 바로 구조화와 비구조화입니다. 이거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오케이? 자, 그러면 하나만 더 할게. 그럼 이 두 개를 섞어 놓은 게 뭐냐? 오케이. 그게 뭐예요? 그게 방구조화예요. 이게 바로 방구조화입니다. 결국은 여기 있는 것의 일부와 여기 있는 것의 일부를 섞어 놓은 게 그게 뭐다? 그게 바로 반구조화 집단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해되십니까? 자, 지금 많은 게 적혀 있긴 합니다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것들의 핵심을 딱 뽑아내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됐습니까? 자, 그럼 한번 볼게. 별표 크게 쳐야 됩니다.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구조화 집단이라는 게 뭡니까? 사전에 설정된 특정 주제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일련의 구체적 활동으로 구성되고 집단 상담자가 정해진 계획과 절차, 오케이, 정해진 계획과 절차 이거에 따라서 상담을 진행하는 집단이 뭡니까? 구조화된 집단이 됩니다. 이해되십니까? 오케이? 자, 그런데 비구조화 집단 한번 볼게요. 비구조화 집단은 뭡니까? 사전에 정해진 활동이 없고 그렇죠. 그 다음에 집단 구성원 개개인의 경험과 관심을 토대로 상호작용함으로써 집단의 치료적 효과를 얻고자 하는 게 뭡니까? 오케이, 그게 비구조적 집단이 되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요. 구조랑 비구조가 나오면 여러분들은 딱 이 지금 개념을 딱 머릿속에 떠올리셔야 돼요. 오케이? 그래요. 됐습니다. 자, 그게 되겠네요. 그쵸? 자, 그 다음 여기서 몇 가지만 더 체크합시다. 비구조화 집단에서 하나 좀 체크해야 될 게 요거 하나 체크합시다. C 하나 체크합시다. C. 자, C에서 중요한 게 뭐냐? 실제 시험에 나타났던 복인데요. 볼게요. 구조화 집단에 비해 집단 구성원, 자, 즉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구조화 집단에 비해서 비구조화 집단은 집단 구성원 개개인의 상호작용과 자기 탐색을 원활하게 촉진시킬 수 있는 능력과 임상 경험을 겸비한 뭡니까? 오케이, 집단의 상담자가 요구된대요. 즉 무슨 말입니까? 오케이, 이거네요. 리더가 자질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요. 이 말이
이렇게 적힌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C는 별표 하나 치도록 하죠. 오케이? 됐습니까? 오케이. 여기는 리더의 자질이 그렇게 중요치 않아요. 하지만 여기는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반구조화 집단은 뭡니까? 비구조화 집단의 형태를 토대로 운영을 하되 필요에 따라서 구조화 집단과 비구조화 집단을 혼합한 겁니다. 그냥 짬뽕한 거예요. 주로 시험은 요거 아니면 요거 나옵니다. 반구조화는 거의 나오는 경우가 없어요. 됐습니까? 오케이. 이렇게 하나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됐죠? 자, 이렇게 해서 가장 중요한 거 했고요. 나머지 뭐 개방 집단과 폐쇄 집단 이런 것들은 그냥 보시면 되고요. 동질 집단과 이질 집단, 뭐 당연히 비슷한 성격을 모인 것들의 집단이 동질이고 이질은 뭡니까? 그렇죠. 다른 성질의 것들이 모여 있는 집단이 이질 집단이 될 겁니다. 그렇죠? 자, 됐고요. 그다음 요거 한번 봅시다. 자, 부처의 집단 직업 상단계 이거 별표 크게 쳐야 됩니다. 자, 요거 5번에 부처의 집단 직업 상단계 요거 별표 크게 치고 자, 여러분들 이거 반드시 외워야 됩니다. 뭡니까? 탐전행이라고 외우면 됩니다. 부처의 집단 직업 상담은 뭐다? 탐전행. 별표 크게 치고 다시 말하고 부처의 집단 직업 상담 3단계는 뭐다? 탐전행. 탐 뭡니까? 탐색 단계. 전 뭡니까? 전환 단계. 행 뭡니까? 행동 단계가 되죠. 오케이. 탐전행 요거 외우겠습니다. 어떻게 나오냐면 이렇게 나와요. 다음 중 부처의 집단 직업 상담의 3단계가 아닌 것은 해서 요 세 개 말고 다른 거 하나 나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분들 항상 요 이제 뭐 우리가 이제 3개나 4개 정도 나오는 거 있으면 좀 주의 깊게 봐야 된다고 자꾸 말씀드리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부처의 집단 직업 상담 3단계는 정말 시험에 자주 나오니까 여러분들 탐, 전, 행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알겠죠? 내용은 어렵지 않아요. 뭡니까? 탐색 단계는 말 그대로 탐색입니다. 자기 개방, 흥미와 적성에 대한 측정 결과에 대한 피드백 이런 것들. 그게 탐색 단계. 전환 단계 뭡니까? 자아상과 그다음에 피드백 간의 일치가 이루어지면 집단 구성원들은 자기 지식을 직업 세계와 연결을 하고 일과 뭡니까? 삶의 가치를 조사를 하는 것. 요 단계. 여기서 뭡니까? 중요한 거는 명료화 위해서 다시 자신의 가치와 피드백 간의 불이치를 해결해 간다. 마지막 3번 행동 단계. 말 그대로 행동하는 거죠. 됐죠? 자, 이거 구체적으로 묻는 거는 잘 안 나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것들을 묻고 탐색 단계냐 이런 거 묻는 것들이 나올 수 있긴 합니다만 많지는 않고 가장 중요한 건 부처의 집단 직업 상담 3단계는 뭐다? 탐, 전, 행. 오케이. 탐, 전, 행. 오케이. 이렇게 기억하시겠습니다. 자, 그다음 이것도 별표 쳐야 되죠. 톨버트의 집단 상담 활동 유형. 이거 어떻게 배웁니까? 자, 돌자의 상계 직업은 뭐다? 의사라. 다시 돌자의 뭐라고? 상계 직업은 의사라. 다시 뭐라고? 돌자의 상계 직업은 의사라. 톨버트의 그다음에 자기 탐색의 자. 그래서 돌자라는 사람입니다. 돌자라는 사람의 상호작용의 상. 그다음에 개인정보의 개. 그래서 돌자의 상계 그다음 뭐다? 그죠? 네 번째 직업 정보의 검토. 그래서 직업은 뭐다? 의사결정, 의사라. 돌자의 상계 직업은 뭐다? 의사라. 돌자의 상계 직업은 의사라. 이것도 외우겠습니다. 톨버트 집단 상담 활동 유형은 돌자의 상계 직업은 뭐다? 의사라. 돌자의 상계 직업은 의사라. 오케이. 돌자의 상계 직업은 의사라. 반드시 외우겠습니다. 오케이. 집단 상담 활동 유형이 총 5가지인데 요거 시험 문제 제법 나오니까 하나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됐죠? 톨버트의 상계. 돌자의 상계 직업은 의사라. 오케이. 자, 됐습니다. 오케이. 여러분, 갤라트의 직업 의사결정 8단계는 그냥 보시면 됩니다. 가볍게. 외우라는 것만 꼭 암기해 주세요. 6번에 톨버트 요거 하고요. 그다음에 5번에 부처 반드시 체크하겠습니다. 됐죠? 자, 됐고요. 여러분들 오늘 수업은 여기서 우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